아침 일라디오. 이제 아침에는 제법 선선하네요. 오늘 아침 기온이 10도대까지 내려간 지역도 있습니다. 처서가 지나고 나니까 가을로 한 발 들어선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올 여름 정말 날씨 때문에 많이들 힘드셨죠. 이럴 때일수록 숲을 찾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숲에서 숨을 쉬고 활동을 하게 되면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없애는 데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국립연구소의 실험 결과를 살펴볼까요?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2주 동안 숲속에서 공기를 호흡하고 꽃과 나뭇잎으로 작품을 만들며 생활을 했는데요. 우울 척도는 참여하기 전 평균 9.2에서 4.0까지 떨어졌고요. 면역력도 눈에 띄게 강화됐다고 합니다. 만병의 근원이죠. 스트레스를 떨쳐버리는 비법.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것 같지 않으신가요? 올여름 찜통더위에 문 밖을 나서는 것조차 쉽지 않은 날들이 많았는데요. 잠시 후 숲으로 가는 길에서 저와 함께 몸과 마음을 위로해 보시길 바랍니다. 8월 26일 금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1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1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우리나라 농업 인구를 성별로 나눠보면요. 52.5%가 여성입니다. 여성 농민인데 절반이 넘는 수치죠. 하지만 여성 농민들 농업 정책과 각종 제도에서 배제되고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는군요.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에서도 남성 중심의 농촌 실태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농지를 보유한 성별 비율이 남성 농민은 80%, 여성 농민은 31%였습니다. 30년 농사를 지었어도 농산물 출하를 남편 이름으로 했다는 이유로 여성 농민들 농협의 조합원 자격을 얻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 24일 전국 여성 농민들이 국회에 모였는데요. 여성 농민들, 농민이 대상인 농업정책에서 어떻게 소외받고 있는지 그 실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농수산 이슈, 오늘은 국회에서 열린 여성농민 정책대회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여성농민 정책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누가 어떤 내용으로 행사를 한 건가요? 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사는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이 주관했고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신정훈, 위성곤, 윤재갑, 이원태 이렇게 5명의 국회의원이 주최한 2022년 전여농 정책대회입니다. 여성농민들 매년 8월이면 서울에서 이 정부의 농업정책을 평가하고 현장에서 꼭 필요한 농업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이 농민대회를 열어왔는데요. 올해는 국회에서 정책대회 형식으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책대회 주제는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 그리고 농민기본법 제정입니다. 여성 농민에게 법적인 지위를 보장하라. 이 주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 한마디로 농민으로 좀 인정받고 싶다 이런 목소리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농민이라고 하면 남성인 농민을 연상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러나 실제 농업 인구의 52.5%가 여성 농민이라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네. 여성 농민이 남성 농민보다 더 많고요. 농사는 물론이고 가사노동, 돌봄노동 대부분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성 농민이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여성 농민은 이 농촌에서 농민이면서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급식노동자 이렇게 수많은 역할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농민이자 농촌 주민으로 각종 책임과 역할을 맡고 있는 이 여성 농민들이 농업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사업에서 배제된다는 것이 한마디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예, 맞습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환경을 보호하고 또 전통 문화를 지키고 이런 다양한 공익적 활동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지자체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네. 농민수당은 사실상 농가수당이라고 불러야 정확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농사를 짓더라도 농업 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남편 이름으로 농민수당이 나옵니다. 여성 농민인 부인은 농민수당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네. 더러 이제 농가가 대상이 아니라 남녀의 이 개별 농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농민수당 지급 기준은 농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농업정책 대상자가 되려면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한데요. 거기에 경영주는 주로 남편을 올리고 여성농민들은 공동경영주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사실 이 공동경영주 제도도 처음엔 없었던 건데요. 수십 년간 이 법적 지위를 보장하라 이렇게 외친 결과 지난 2016년에 공동경영주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이 농업경영체의 72.4%가 남성이 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서 농가를 대표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농촌 사회는 남성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농업 경영체 요게 직불금 신청할 때도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지 비로소 농업정책 대상에 포함되니까요. 네. 뭐 직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영주는 남편, 공동경영주는 아내로 등록을 하면 마치 둘의 지위가 같을 것 같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실 같지 않습니다. 이날 정책대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오순희 전국여성농민의 총연합 정책위원장은 이 경영주인 경우에는 겸업을 하고 4대 보험을 받아도 이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공동경영주는 겸업이라든가 일용직에 종사할 경우 등록 자체가 불가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실제 이제 현장의 여성 농민들은 이렇게 공동경영주가 된 게 뭐 정책의 커다란 발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농민 이름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2014년 4월을 기준으로 여성 농업인이 공동 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 중에서 전국에서 이제 9.7%만 등록이 돼 있는 상황만 봐도 네. 실효성이 떨어지는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정책대회에서 여성 농민들이 이 현재 농업 경영체 제도 아래서 차별받는 다양한 사례도 발표했습니다. 그 사례를 들어보면 여성 농민들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전남 구례에 사는 여성 농민 정영희 씨가 첫 번째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네. 정영희 씨는 농사 경력만 30년입니다. 아유, 네. 정말 찐농민인 생민인데요. 네. 10년 전에 마을에서 처음으로 여성 이장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이제 마을마다 한 명씩 이제 지역 농협 대의원이 될 수 있는데 보통 마을 이장이 당연직처럼 대의원을 맡아왔습니다. 네. 정영희 씨도 이장이 됐으니까 농협 대의원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했는데 네. 결국 할 수 없었는데요. 왜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30년 동안 살아왔지만 농협조합원으로 가입한 이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부랴부랴 농협조합원 가입을 하려고 보니까 농지원부도 남편 이름으로 돼 있고 또 농산물 출하 실적도 남편 이름으로 돼 있어서 결국 여러 조건에서 부적합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네. 결국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이 농협의 대의원을 하지 못했다고 30년 현장에서 얘기를 했고요. 30년 농사를 하셨는데요. 예, 농협이 매년 조합원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여성 농민들이 농지가 없고 또 거래 실적도 주로 남편 명의다 보니까 실태 조사에서 1차 정리 대상이 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농민이면서 농민수당을 받지 못한 여성 농민의 사례도 좀 나왔는데요. 네. 이 사례는 전국적으로 정말 많습니다. 경남에서 참석한 김명희 씨는 전국 여성농민회에 이제 언니네 텃밭이라는 조직에서 실무자로 10년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 농민들이 운동력 차원에서 이 텃밭에서 기른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따로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김명희 씨가 언니네 텃밭 실무자로 일하면서 받는 월급은 한 달에 40만 원인데요. 여기서 자비를 들여서 4대 보험도 들었습니다. 네. 4대 보험을 드는 이유는 농민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뭐 실업급여라든가 출산 육아수당, 육아휴직급여 이런 지원 등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네. 문제는 4대 보험을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경영주 등록조차 할 수 없었고요. 또 농민수당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김명 씨는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농업소득이 갈수록 줄어들어서 농촌에서는 부업을 해야만 하는 처지라는 점, 그리고 부업을 해도 결국 농자재를 한다거나 농촌에서 살아가는 생활비에 보태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서 이 4대 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농업 정책에서 제외된다는 거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좀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4대 보험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농업 정책 대상에서 왜 제외를 하는 겁니까? 이제 해석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4대 보험을 받는다는 것은 직장으로 주 5일 출근을 하는 것으로 이제 가정할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연간 90일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이 농업인의 정의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된다 이렇게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상은 여성 농민들이 뭐 요양보호사가 됐건 뭐가 됐던 출근을 하기 전에 꽃을 그렇죠. 새벽부터 하우스라든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요. 퇴근하고 밤에는 조명을 켜고 일을 할 정도로 농사일을 억척스레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까지는 자세하게 고려하지 않는 게 명백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과거보다 여성 농민 차별을 없애는 인식이 확산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네, 뭐 더디지만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데 희망을 걸어야 하는데요. 여성 농업인 육성법을 제정한 게 벌써 20년 전이 2001년입니다. 네. 법이 제정되면서 과거에 비해서 많은 정책들이 이 성평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따라서 5년마다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도 세워야 하는데요. 현재는 이 기본 계획이 5차 기본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남녀 구분 없이 농사를 짓는 일에 대한 평등한 정책이 시행되는 게 상식적인 건데 이 대안을 찾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정책 대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의 얘기를 통해서 좀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공동 경영주의 정의와 기준을 상위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상위법이라는 것은 농업농촌식품기본법이 이제 될 수가 있고요. 네. 또 농지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 대상자 기준은 농지제도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이런 점도 강조했습니다. 강마야 연구위원은 공익지불금도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농지 대장을 구비해야 하고요. 이 서류가 없으면 아무것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농지제도를 해결하는 것도 이 남녀 구분 없이 농사를 짓는 이런 일에 병행돼야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남녀 모두 평등한 농촌이 되기 위해서 그 밖에 어떤 방안이 또 필요할까요? 예, 현행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는 여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평등을 넘어서 이 남녀 모두 골고루 농민으로서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농민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좀 나왔습니다. 농민기본법은 지난 1월 19일 국회 국민청원 5만 명 동의를 받아서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고요. 지난 4월 26일 상정돼 있습니다. 농민기본법안을 좀 살펴보면 농민에 대한 정의를 굉장히 폭넓게 해놨고요. 개별 농업 정책별로 대상자를 명시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업별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여성 농민을 이 독립적인 농업 주체로 이렇게 인정했고요. 물론 국민들이 청원한 법안이 제정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면서 이 변화에 대한 열망을 확인하는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오늘도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출이 많으신 분들이 좀 걱정스러운 소식인데요. 기준금리가 또다시 올라갔군요.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2.25%에서 2.5%가 됐습니다. 금통위는 이번까지 4번 연속으로 금리를 올렸는데요. 이런 적은 처음이고요. 네. 또 1년 전에 기준금리가 0.5%였는데 1년 사이에 2%포인트나 올라갔습니다. 네. 금리는 추가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달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서
이 물가 오름세가 꺾일 때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 물가 상승률이 이번 달에도 4.3%나 나온 상황입니다. 네. 또한 현재 미국의 금리가 한국의 금리와 같아서 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창용 총재는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는 독립적이지만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로부터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4년 만에 가장 높은 5.2%로 올려잡았고요. 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6%로 0.1%포인트 낮췄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어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한 통화에서 그 이명수 기자에게 강연을 대가로 105만 원을 전달했다, 이런 대화 내용이 있었는데요. 시민단체는 정치자금으로 강연비를 줬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또 코바나 컨텐츠 자금으로 줬으면 횡령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또한 경찰은 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한 결과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범죄 혐의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이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 결론을 내리기까지 고발 후 9달이 지나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반면 이 동업자에게 빌려준 돈을 대신 갚으라며 한 사업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이 항소심 법원이 1심 법원과는 달리 이 최모 씨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최모 씨가 이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이 동업자의 불법 행위를 예상하고도 그냥 둔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해서요. 이 잔고증명서 관련 진행 중인 형사재판 2심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정치권 소식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어제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고 있는데요. 이 집권 여당에 된 후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부처별 장 차관, 그리고 외청장들, 그리고 당 사무처 직원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했는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당정이 하나가 돼서 오로지 국민, 또 오로지 민생만을 생각할 때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소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연천에는 다른 논란도 벌어졌는데요. 연천의 특강 강사로 나선 이 작가 이지성 씨는 이 국민의힘이 할아버지 이미지를 벗으려면 이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가 필요하다라면서 배현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거론하며 부족하다라는 외모 품평을 해서 당사자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또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하기 10분 전에 자리를 떠서 또 뒷말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지난 수요일 부결된 당원 개정안을 지도부가 다시 전국위원회에 올렸습니다. 다만 가장 논란이 됐던 이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제 신설안은 제외가 됐는데요. 하지만 비명계 의원들은 꼼수 개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군 복무 관련 의혹,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까? 네, SBS는 어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이 석사장교라는 이 병역 특례 제도를 활용해서 사실상 병역을 기피한 것과 다름없게 됐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네. 한기정 후보자는 지난 1991년 2월 입대해서 같은 날 육군 소위로 제대를 했는데요. 네. 이것은 80년대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석사장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석사학위 소지자에게 지속적인 학문 기회를 부여한다라는 취지로 1982년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네. 6개월간 기초 군사 훈련만 받으면 이 소위 계급으로 임관함과 동시에 전역을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기정 후보자는 지속적인 학문 기회를 부여한다라는 이 법 제도 취지와는 어긋나게 졸업과 동시에 삼성생명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 군에 입대한 시기도 삼성생명에 재직하던 때였었는데요. 제도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제도를 악용했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다만 한기정 후보자는 1994년부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로 유학을 가서 1996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러 가지 재판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의 재판이 있었습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김성호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장이던 2008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걷는 데 이어서 이 4, 5월에 추가로 2억 원을 제공해서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판단은 대법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실형 선고는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용구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특히 합의 명목으로 택시기사에게 동영상을 지어달라고 하고 또 허위 진술을 유도한 것은 증거인멸이라고 봤습니다. 네. 사회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생활고 끝에 안타까운 선택을 한 세 모녀, 무연고자로 공영장례를 치렀군요. 네, 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의 마지막 가는 길도 좀 씁쓸했습니다. 네.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 무연고자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요. 경찰이 수소문에서 찾은 먼 친척은 시신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수원시가 장례를 지원했습니다. 유족이 없는 빈자리는 이 세 모녀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시간을 내서 찾아준 시민들 그리고 원불교 신도들이 대신 메웠고요. 위패 왼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조화도 놓였고 또 김건희 여사가 방문해서 조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그리고 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 정치권의 발길도 이어졌는데요. 주호영 위원장은 이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된 줄 알았는데 정말 죄송하고 드릴 말씀이 없다라면서 이 제도적 미비점을 챙겨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보육원을 나와서 홀로 서기를 하던 청년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까? 네, 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이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그제 아침에 21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새벽 2시 자신의 아파트 고층으로 올라간 사실을 확인했고요. 이 집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적힌 유서가 남아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여성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집안 사정 때문에 보육원에 맡겨진 뒤 남동생과 함께 보호시설을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던 지난해 2월 보호시설에서 나왔는데요. 이 평소 앓던 우울증이 악화가 됐고 이에 며칠 전까지도 이 청소년 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며 우울증을 극복하려고 애를 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엿새 전에도 광주의 한 대학교 건물에서 20살 남자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일이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무관심 속에 10수년을 있다가 갑자기 사회에 나온 이 보육원 출신 청년들은 이 심리적 괴리감과 절망에 빠져들기 쉽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만 3,371명으로 전날보다 2만 5천여 명 정도가 줄었고요. 또 지난주와 비교하면 6만 5천여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주나 다음 주쯤이면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556명으로 500명대를 이어가고 있고요. 네. 특히 사망자가 108명으로 사망자 수가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 4월 29일 이후 118일 만입니다. 한편 이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사망 위험이 높은 면역 저하자의 4차 접종률이 어제를 기준으로 37.5%로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에 이 코로나19 환자 중 면역 저하자의 사망 위험이 면역 저하자가 아닌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라면서 또 접종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비가 많이 온 지역이 있기 때문에 침수차에 대한 불안이 있는데 앞으로 침수차를 불법 유통하면 적발이 된다면 더욱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 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이 차량 침수 피해 건수가 무려 11,841건, 이 보상금이 1,570억 원에 달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국토부는 침수차 불법 유통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이 침수차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사업을 곧바로 취소하고요. 네. 또 매매 종사원은 3년간 매매업 중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 사실을 은폐했을 경우 사업 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하고요. 네. 이 정비사는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또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차량의 소유자가 이 전손 차량 이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는 기존 3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에 이 전손 차량의 정보와 정비 이력만 등록을 했다면 앞으로는 이 보험개발원의 분손 차량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함께 등록을 해서 이 차량의 침수 여부를 손쉽게 알게 한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에 방문할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고요? 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KBS와 인터뷰에서 이 북한이 초대하면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직접 방북 의사를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인터뷰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 이 바티칸 바오로 6세 강당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북한에 나를 초대해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교황의 방북 의지는 그동안 교황청이나 또 그 밖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만 교황이 직접 이 방북 의사를 밝힌 적은 없었는데요.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했을 당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서 방북을 제안한 바 있었고요. 네. 당시 교황은 북한이 초청장을 보내주면 평화를 위해 기꺼이 가겠다라고 화답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유흥식 추기경은 이 교황께서는 한반도 평화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말씀하셨다라면서도 그러나 북한에서는 지금까지 응답은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 오늘도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와 상관없이 다양한 식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이 지구 온난화 현상 가운데 가장 절실하게 체감하는 게 이 날씨인데요. 아유, 그렇죠. 이 전통 날씨 패턴이 바뀌어서 예측이 어렵다 맞아요. 보니까 사실 두렵기까지 합니다. 예측이 안 되면 앞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요즘 비도 너무 많이 오고 너무 덥기도 하고 사실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이 돼야 마음이 편안한데 예측이 안 되면 좀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저처럼 이 바깥에서 활동하는 숲해설가의 경우에는 특히 날씨에 예민한데요. 네. 사실 저도 너무 덥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은 숲 탐방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날씨와 미세먼지에 상관없이 찾아갈 수 있다는 그 멘트에 이끌려 경기도 부천시 상동 안에 있는 식물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상동에 식물원이 있어요? 예, 그 안에 식물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막 그 회식하러 예전 직장에서 많이 가던 동네인데. 예. 여기 이제 부천시 상동에 있는 식물원인데요. 어떤 식물원인가요? 네. 이 안에 있는 식물원에는 올해 그 6월 2일 정식 개원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 딸린 이름이 시민 공모작이라고 하는데 네. 숲의 요정과 숲의 유토피아 합성어를 붙인 식물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숲 속에서 식물원에서 숲의 요정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물원 어떤 곳인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식 개원은 6월에 했고요. 네. 올해 3월 임시 개원을 했었다는데요. 그때 알았다면 무료 관람을 했을 텐데 지금은 어른 3,000원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제가 부천 시민이었다면 반값으로 입장을 했을 텐데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사전 예약을 몰라 그냥 갔었는데
제가 비가 와서 그런지 예약자가 많지 않아 입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 비가 왔기 때문에 숲에 가지 않고 식물원으로 가셨던 거군요. 네네. 네. 이곳은 72억 원을 들여 축구장 절반 크기 정도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관여원과 수생원, 바오밥원, 식충식물원 등 8개 식물존에 430종 2만 8천 본의 식물이 식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이 특이한 거는 거북이와 곤충류, 파충류, 조류 등을 전시하는 테마 온실이 있고요. 네. 저도 거기서 카멜레온, 오. 금화조, 앵무새, 장수, 풍뎅이를 봐서 되게 신기했고요.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겠습니다. 예, 저도 좋았습니다. 2층에 가면은 네. 이곳을 전체 볼 수 있는 190m 길이의 스카이워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 부천 공공 서비스 예약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 예약을 하면 편리하다라는 말씀. 그러면 여기 있는 어떤 식물들을 좀 만나볼까요? 네, 노랑 어리연꽃입니다. 노랑 어리 연꽃. 네, 이곳에 가기 위해서 지하철 7호선 삼산체육관에서 내려 1번 출구로 나가 길을 건넜는데요. 네. 관리사무소를 지나가 보니 상동호수 케어가든이라는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네. 궁금해서 일단 들어가 보았는데요. 사과, 포도 등의 과실수들이 있었고요. 결명자도 노란 꽃을 피우고 있었고 금빛 나는 메리골드도 피어 있었는데요. 이 무늬 억새 사이로 노란 꽃들이 이 수로에 둥둥 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노란 꽃잎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고개를 들어 주위 나무를 보는데요. 노란 꽃을 피울 만한 나무가 없었고요. 그래서 조심스레 수로에 다가가 쭈그리고 앉아서 노란 꽃 아래 줄기를 당겨보니까 이 둥그런 잎들이 막 올라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란 꽃은 그 물 위에 있는 식물이 피운 꽃이다라는 거군요. 근데 그게 이제 노랑 어리 연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연꽃도 물에서 살잖아요. 연꽃의 일종인가 봐요. 네. 그래서 이 노랑 어리연꽃은 조름나물과 단연생 수초이고요. 연꽃은 연꽃과 단연생 수초로 식물학적으로 과는 다르지만 네. 노랑 어리연꽃의 모습이 연꽃과 비슷해 연꽃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학술적으로는 연꽃으로 분류는 할 수 없지만 네. 어쨌든 뭐 같은 풀이고 물에 사는 것도 뭐 같고 모습도 비슷하고 이 정도면은 그냥 연꽃이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푸른 마음의 들꽃 이야기에 실린 그 세명고등학교 김태원 교수의 글을 보면은요. 네. 연꽃 중에도 진짜 연꽃이 있고 가짜 연꽃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연꽃이라고 하면 연꽃, 네. 수련, 각시수련, 가시연꽃, 외계연꽃 등을 말하고요. 이 식물을 진짜 연꽃들로 보고 있고요. 네. 가짜 연꽃으로 노랑어리연꽃, 어리연꽃을 두는데요. 연꽃이라는 이름이 붙긴 했지만은 연꽃과는 거리가 먼 가짜 연꽃 식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의아한 건 그러면 애초에 연꽃이라는 이름을 안 붙였으면 네. 그죠? 우리가 헷갈리지도 않고 이럴 텐데 왜 하필 연꽃채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런 연상을 시키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식물을 볼 때마다 많이 헷갈리는데요. 네. 이때 필요한 게 이제 학명이 아닐까 합니다. 학명. 물론 학명도 지은 사람의 특성이 반영되기는 하는데요. 일단 우리말 노랑 어리연꽃을 보면요. 노랑은 노란꽃이 핀다는 거고요. 네. 어리는 어리다는 의미로 어리다. 연꽃보다 꽃이 작은 어리연꽃이 있고요. 네. 그 어리연꽃은 흰색 바탕에 작은 노란꽃이 피고 이에 반해 노랑 어리연꽃은 전체 꽃이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 노랑 어리연꽃 학명을 살펴보니 속명이 ним프 오이데스로 여기서 ним프는 요정을 말하고 있고요. 네네. 수련에도 이 학명이 들어가 있는데 앞에서 노랑 어리연꽃은 조름나무과 식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조름나물에는 또 ним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꽃의 생김새는 연꽃이나 수련과 비슷한데 분류는 조름나물과로 되어 있다. 그 이유가 또 궁금해지네요. 네. 이 가짜 연꽃이라 불리는 노랑 어리연꽃은 이 연꽃이나 수련과 달리 꽃잎 가장자리에 털이 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조름나물의 특징이라서 거기에 가깝게 분류를 한 것 같고요. 네. 이 별 모양의 꽃을 보여주는 게 너무 예뻐서 조경료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꽃을 보면 오전에 길을 나서야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노랑 어리연꽃은 이른 아침에 피었다가 정오가 되면 지기 시작하고요. 오후 3시 정도 되면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많이 보는 무궁화꽃처럼 하루 피고 하루 만에 지는 건데요. 그래도 오랫동안 여름부터 9월까지 이 꽃을 볼 수 있는 건
또 다른 줄기에서 계속 꽃이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 작가님 덕분에 하나 더 배웁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 핀 꽃이 모두가 다 연꽃이나 수련이 아니고 다른 식물도 있다는 사실 또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부천 상동 식물원 안 들어갔거든요. 언제 들어갑니까? 예, 제가 여기 가서 일단 케어가든도 보았고요. 그다음에 네. 호수가 있으니까 호수도 좀 봤고요. 예. 좀 둘러보고 난 뒤 이제 식물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곳은 말씀드린 대로 축구장 크기보다 작아 둘러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요. 네. 조용히 의자에 앉아 식물원 풍경을 오래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부천 상동에 있는 이 식물원 안에 430여 종, 2만 8천여 본의 식물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떤 네. 식물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식충 식물의 하나인 파리지옥입니다. 아, 제 취향을 또 저격을 하셨네. 제가 파리지옥 팬이거든요. 자주 보셨죠? 지금 마트에도 요즘 팔아요. 마트에도 판다고요? 모르셨죠? 몰랐습니다. 예. 아이들을 위해서 마트에서 파는 하나에 한 9,000원 정도 팔던데. 저 한번 사야겠습니다. 몰랐습니다. 식물원 괜히 가셨네. 마트 가면 볼 수 있어, 파리지옥. 예, 몰랐습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어서. 예. 그래서 이 식충식물이라고 우리 분류하는 식충식물은 엽록소를 가지고 있어서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양분을 만들기도 하지만 네. 동시에 동물처럼 다른 먹을거리를 소화시켜서 그 양분을 얻기도 하는 식물을 말하는데요. 이 식충식물의 먹을거리란 대부분의 경우 작은 곤충들입니다. 네. 그래서 식충식물이 벌레를 잡아먹는 이유는요.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에서는 질소나 인 같은 무기 물질을 흡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곤충의 몸에서 그런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식충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파리지옥을 마트에서 보고 구매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요? 저희 집에 파리가 없어요. 굶어 죽을까 봐. 미안해서 예. 못 샀는데 어찌됐건 식충식물의 하나인 파리지옥 네. 오늘 소개해 주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이 식물원에 가면은 이 식물이 먹이를 잡는 방식에 따라 4가지를 소개해 놓고 있었는데요. 네.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통발이 있는데 통발은 먹이가 근처에 오면은 통 입구에 있는 감각모로 진공 청소기처럼 흡입하는 흡입식이고요. 멋져요. 예. 그다음에 작은 곤충을 유혹하는 달콤한 향을 내서 곤충이 붙으면 녹여서 소화하는 끈끈이식의 끈끈이 주걱이 있고요. 끈끈이 주걱도 있고. 예, 이 끈끈이 주걱은 우리나라 토종 식물이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입구에 마취 성분이 있는 꿀샘이 있어 달콤한 향으로 항아리 모양의 통 안으로 벌레를 유하는 함정식 네펜데스가 있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입 가장자리 끝에 달콤한 꿀이 있어 곤충을 유인한 다음에 이 포획한 벌레가 움직이면은 바로 소화액이 나와서 서서히 녹여 먹는 파리지옥. 그러니까 파리지옥은 포획식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파리지옥을 오늘 소개해드린 이유는 다른 곳에서 파리지옥이 먹이를 잡는 장면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못 봤는데 그래서 기억에 남아서 파리지옥이 제 눈에 많이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식물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파리지옥은 곤충이 이게 왔다. 네. 자신에게 곤충이 왔다. 이거 어떤 식으로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까? 네. 이 파리지옥에는 감각모가 있습니다. 감각모. 그래서 외부 힘을 받으면은 자극이 축적이 되고 어떤 한도를 넘으면은 전기 펄스, 전기 자극이 형성이 되어서 덫이 철컥 닫힌다고 합니다. 와, 신기하다. 보셨죠? 예. 예. 먹는 건 못 봤어요. 제가 파리를 잡을 줄 몰라가지고.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파리가 뺑 날라와서 앉으면 갑자기 파리지옥이 입을 쫙 다무는. 아주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빠르게 쫙 다무는. 네네네. 파리가 날아가면 안 되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파리지옥을 두고 찰스 다윈은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식물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식물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수동적으로 먹이를 먹는 대부분의 식충식물과 달리 이 파리지옥은 유일하게 덫에 이끌린 먹이를 적극적으로 붙잡아서 그렇다는데요. 네. 제가 직접 보았을 때 정말 빠른 게 깜짝을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요. 그죠? 다치는 속도가. 거의 전광석화처럼 빠릅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던데. 예. 다치는 게 보이긴 하던데. 네, 맞습니다. 예, 정확한 정보. 예, 오버한 것 같습니다. 예.
이곳에 가서 느낀 거는 노랑 어리용 꽃은 적극적인 생존 방법으로 매일 떨어지는 꽃을 하루에 다 피우지 않고 오랜 기간 펼치고 있고요. 네. 이 식중식물도 부족한 영양분 보충을 위해서 벌레 사냥도 마다하지 않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운 우리 삶 앞에서 의지가 떨어질 때마다 여러 식물을 보면은 좋은 삶의 에너지가 얻어질 것 같습니다. 아, 식물들 덕분에도 저희가 또 여러 가지를 또 배우게 된다는 작가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오늘도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몇 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6971번님. 10월 7일에 열리는 연천군 국화축제를 위해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들으면서 씩씩하게 일하러 출발합니다. 연천에는 국화 전시회 덕분에 예쁨주의보 발령 예정이오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게 이제 연천군 전곡리 선사 유적지에서 펼쳐집니다. 제가 사진 봤는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의균님, 저는 회사 일 때문에 경북 영천에 와 있는데요. 항상 서울에서 한강을 걸으면서 새벽 운동을 하는데 영천 시내 수변공원에서 해바라기를 보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조금씩 다가오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날씨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아침 저녁으로 우리 김의균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19도, 대구 전주가 20도로 출발을 하는군요. 하지만 비가 오면서 선선했던 어제보다는 오늘 낮은 좀 더워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오를 전망입니다. 광주가 30도고요. 부산 29도까지 오릅니다. 이제는 큰 일교차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하늘에 구름이 좀 많아지겠는데요. 아침까지 중부와 전남 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이선영 아나운서가 인사드리겠네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뵐게요. 아나운서 강생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